기록하면 이게 녹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왜 마이크가 또 죽었어? 죽었어요? 아니, 여기. 저기. 네, 저기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자원순환의 하나가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왔던 것은 자원 고갈이었죠. 그런데 오일 피크로 나타내지는, 그러니까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제 이것이 고갈된다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위 이코노미 크런치, 트리플 크런치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데에서 자원순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리소스 에피션트 2020라고 하는 이제 유럽 연합의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전략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제도들을 다 자원에 맞춰서 자원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규정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저희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또는 과거에 대량 생산이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이 생산 체계가 전환되면서 이 자원 순환이 지역별로 가능하겠다. 기존에 소위 이제 생산지에서 대량 생산해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것들이 발생시키는 탄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자원의 과도한 이동,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드라이빙 포스가 생겼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도 또 하나의 자원순환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도 역시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코로나의 영향을 꼭 얘기해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대중가면 때 이건 넣었던 슬라이드인데,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자각이 지금 전반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리 환경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던 세계 많은 대중들이 한번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선 이 글로벌 위기라는 게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의 여파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인데,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완전히 파손되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생산돼도 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생산 자체가 끊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분업화된 체계 속에서 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소위 발전되었다고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일수록 가장 기초적인 봉제 산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해서 마스크를 공급 못하는 아주 황당한 일들이 발생됐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조 기반들을 각 지역 내에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다품종 소생산의 구조가 더 필요해졌고, 그러한 것들이 자원순환의 조건들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기존의 산업계에서의 변화를 좀 보면, 기존에는 자원들을 사와서 제품 만들고 다 버리는 이런 리니어 프로세스를 가져가다가 점점 오일 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의 폭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차 사용할 수 있는 유가 자원들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그러한 것들이 연계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이것은 결국은 새로운 자원의 투입 없이 기존의 자원들을 순환하는 그러한 서큘러 이코노미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이고요. 거기서 핵심은 정맥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맥산업이란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붙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저는 정맥산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 자원에서 내재된 그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려면 이 소위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갔던 그런 산업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산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상당히 작게 할 것이다. 즉 이게 이제 기존에 여태까지 각광을 받았으나 이제는 자원 다소비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에너지 다소비 또는 자원 다소비 산업들이 그냥 없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산업적 손실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가 상실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재편 과정이 이 정맥 산업이 그것을 보충해 줄 때 그 산업 구조 전체가 보다 소프트 랜딩을 하면 소프트 시프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리사이클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비욘드 리사이클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리듀스 한다, 리유즈 한다,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폐기물의 주요한 원칙이고 하이라키입니다만 이것 자체가 클로즈드 루프를 전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환 사회,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루프를 가둬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폐쇄된 회로 속에서 자원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순환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이런 순환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카본 크런치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피크를 넘어선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코노믹 또는 크레딧 크런치를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제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이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개의 그 범주, 소위 이제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카본 이코노미, 당연히 이제 이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로카본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와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을 주로 얘기하는데, 물론 요즘은 이 감염병 문제 때문에 이 약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만, 유럽 연합에서 말하는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그 만들어진 제품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강한, 그리고 자연계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라이프 구조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고요.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3대 이코노미의 이제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코노미라고 얘기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만 치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데 환경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갖는 이제 한계인데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산업체들을 해외에 참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유럽에는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환경 산업체는 다 수처리 기술, 무슨 에어 폴루션 방지 기술 이런 회사들만 다 그 환경 산업체라고 데리고 다녀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은 그래서 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농도 규제,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지독하다, 아니면 물이 썩었다, 뭐 이러한 개념의 농도 규제로부터
그걸 그 농도를 규제하다 보니까 공기를 많이 튼다거나 물을 많이 타가지고 농도를 맞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것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굴뚝에서 나오는 1년 총량 또는 하루 총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 또는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 이 자원순환을 얘기할 때는 이미 이러한 농도나 총량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고, 그런데 아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엔도 파이프에서 나온 오염물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어떻게 규제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오염물이 나오지 않는 파이프를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산업공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아까 이제 잠깐 도표로 보였듯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각 회사 간에 다양한 반제품 또는 폐기물들이 자원으로 이제 연결된 이것을 산업공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덴마크의 칼론트 볼그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NISP,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이런 조금 느린 한국도 지금 산업생태단지라는 것들을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어디 갔어? 파워포인트 없었어. 내 컴퓨터 멈췄어. 저 화면에서 다시 들어와야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조금 문서 먹고 복습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습하시겠습니다. 언제 여기서 이거 항상 걸리네요. 기다리고 계시죠? 그림 사이즈가 크면 네. 한국이 이제 이런 생태산업단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 자원순환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갖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산업계에서의 자원순환이 되려면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핵심 자원들이 서로 달라야 실질적인 교환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원을 서로 교환하고 할 때 최적 공간은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 결과 지역 단위가 제일 좋더라. 물론 종류에 따라서 더 좁은 범위 내에서 또는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교환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원순환에 있어서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독일하고 그쪽 예를 한번 설명 잠깐만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덴마크, 여기 영국이고 덴마크. 이거는 그러니까 한 산업단지예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산업단지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업들이 정유소, 그다음에 발전소,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티 시당국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 그다음에 스팀, 그다음에 뭐 황, 저기 보이시는 굉장히 많은 스트림들이 서로 자원들을 교환하게 됐어요. 이것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확 된 게 아니라 사실은 1975년부터 점차 하나씩 형성이 됐는데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칼라, 화살표 칼라는 다 물질의 종류별로 이제 나눈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 안에서 자원순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산업생태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거의 성지예요, 여기가. 산업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두 번 이상은 여기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곤 하죠. MBC가 프로그램 네. 이거를 추천해서 뭐라고 네, 거기 나중에 MBC 다큐에 제가 나오는 이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한국의 생태산업단지를 소개하면서 이 영국과 덴마크의 저런 이제 산업공생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예, 그걸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재밌는 거는 네. 질문해도 돼요? 네네,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그 초창기부터 전체적인 설계가 돼요? 아니면 그 과정상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 거예요? 처음에는 저런 자원순환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사실 저 배치도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 산업단지처럼 빡빡하게 모여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민가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을 처리를 못하는 것들이 그 동네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됐고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작다 보니까 이 마을에 각 공장의 책임자들끼리 잘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밥 먹으면서 골프 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지금 이거 이런 폐기물이 이제 어떡하지? 물에다가 바다에다 잘 갖다 버렸는데 이제 못 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거 우리 좀 쓸 수 있을 텐데 가져다 줄래? 뭐 이래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한두 개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이제 그 온배수를 시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 온수를 우리가 공급해 줄게. 그래가지고 온배수 라인을 전시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들이 사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예요. 그리고 그 온배수를 다 쓰고 난 물은 이제 열을 다 전달하고 돌아와서 그 이제 많이 식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양어장으로 가서 양어장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양어장이 한겨울에도 따뜻해서 물고기 생육이 이제 좋아진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 이제 에너지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적용을 한 케이스가 되고,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 머티리얼 인슐린이나 엔자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인데,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있어요. 이 바이 프로덕트인데 이거를 갖다가 농부들에게 줍니다. 그럼 농부들에게 주면 땅에다가 뿌릴 때는 뭐 당연히 좀 냄새 좀 나긴 하는데요. 굉장히 농부들이 좋아해요. 굉장히 유익한 비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돼 나간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에서 저거를 보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원 자체를 보고 그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제조업들의 공장들의 배치가 소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이 폐자원들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설계대로 입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똑같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산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연결된 상태로 저거를 도입하는 것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지금 영국의 경우도 그런가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이제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영국은 했었잖아요. 예. 좀 다르게 했어요.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전 유럽의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1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나 뭐 이런 웨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 자체는 넓어요. 그런데 좀 가려져서 그런데 뭐 런던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활동을 같이 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위로 남아하는 것은 이제 리전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 12개 리전별로 이제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심바이시스 프로그램 NISP라고 얘기하는데, 이 NISP 오피스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가지고 이 본부가 주기적으로 그 자기네 리전 안에 있는 산업체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데, 반나절 합니다. 오전 반나절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네 그 산업체에서 자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쫙 써가지고 그걸 빙빙빙빙 돌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워크숍을 하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워크숍을 하면 서로 자원 매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경우들이 한 4, 50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NISP 오피서들이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지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기업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기술 개발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그러한 그 순환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희귀 자원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로 순환을 하는, 교환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NISP의 특징은 굉장히 친지역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환경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자원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 이런 용어를 가지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원들을 안 쓰는 자원들을 내놓고 그 남이 버리는 자원들을 가져가는 형태의 일들을 이게 많이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기존의 산업체에서 활동했던 소위 이제 은퇴하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 자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 자문가들이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들이 펀딩을 해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아까 덴마크 사례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다시는 카피되지 못하는 그런 바이블이라면, 이 영국의 사례는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례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이 수출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 모델이 아니고, 한국은 EIP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 EIP라는 모델은 사실은 학술적으로 좀 먼저 진행이 되다가 시작이 됐는데, 예, 아마 곧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에서는 산업 단지 내에서만 자원 순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탑다운식으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걸 처음에 8개를 만들고 이걸 이제 점점 확산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게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강요하다 보니 이 기업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거, 뭐 아니면 딴 거, 이런 거를 다 자원순환으로 이렇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돈 내니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다 저쪽으로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성과 위주로 가는 바람에 국제학회에서는 뭐 굉장히 잘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거 해서 뭐 해? 뭐 이런 식의 좀 인식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순 교수님 가셨네요. 이게 뭐 그 시간 초과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꺼졌나요?
아니 근데 그 계속하는 계속 하면 계정 되는데 규정 있는 이게 규정이에요. 저기 나왔잖아요. 네. 30시간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계속 하시죠. 계속 해도 돼요? 하세요. 네. 아, 밥 주셔서 가셨나? 갑자기 확 튄다더라고. 다시 연결해달라고 뭐 이렇게 서로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락. 컴퓨터는 열심히 만들더니 촌랑거리거든. 누우셨다. 피곤하셨다. 일어나세요. 예, 메시지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꺼져버렸어요. 경고 메시지 무서워 그게. 확 진짜. 요즘은 그게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위험 저거 경고 메시지. 그게 이게 잡아먹어야 돼. 이게 굉장히 메모리에 취약해서 뭐 하다가 뭐가 뜨면은 죽어요. 지가. 아니 그런데 아이폰은 그게 최우선으로 설계해놔서 지상기계 모든 게 스톱되게 설계해놔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동종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산업단지, 화학산업단지, 무슨 농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원 교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원에 있어서는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자원을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단지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했을 때 그 지방정부의 내가 말이 좀 졸려. 지방정부와의 연결이 안 돼서 사실은 지역사회 속에서 이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가산업단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별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렇지. 근데 산업단지는 또 산재부 소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생태산업단지도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환경부가 손들고 산자부가 힘이 세서 그걸 가져갔는데, 근데 산자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산자부의 내 그 일을 담당하는 그 과에서는 그냥 다른 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일 뿐이지 자기네들 별로 그렇게 자기네들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게 별로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덴마크,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굉장히 초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잃어버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그 산업 공생이 이루어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성, 그 자체의 수익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문화적으로 이러한 공유의 문화가 형성돼야 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제 논문 내용이고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자원순환이 가져오는 편익은 경제적으로 생산 비용 절감이라든지 자원 효율성이 증가해서 이제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든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낸다라든지 하는 경제의 편익이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자연자원 채취가 줄고 폐기물 방출이 줄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오염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환경기술이 발전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고 지역적으로 사회적 편익으로서는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분쟁의 감소 이러한 문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자원순환의 한계에서는 실제로 산업을 운영하는 데서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자기가 사온 거 자기가 원료 사와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가공하면 거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남이 쓰던 물건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되게 싫어해요. 저거 우리가 설계해놨던 프로세스에서 이게 옥스펙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쪽에서도
웨이스트 마켓,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처리업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싫어합니다. 거기서 물론 굉장히 좋은 위치에 포지셔닝을 했으면은 좋겠지만 대부분 이 폐기물 처리업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연결과 그다음에 앞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앞에 프로세스가 오프 스펙이 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회사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회사를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자원순환이 갖고 있는 편익이 사회적 편익도 있고 환경적 편익도 있고 경제적인 편익도 있는데 이것에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생기면 항상 의사결정은 경제적 편익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옵션을 택하기보단 가장 돈 많이 되는, 더군다나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주체의 이익이 큰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린워시를 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녹색 성장을 해놓고 앞에다가 간판 걸어놓고 회색 성장을 했던 우리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이런 마케팅 툴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생태주의가 이제 강화되면 우리 이제 김재삼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자원 수비가 줄고 환경은 개선되지만 자원 사용 감소로 경제 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이러한 그린 뉴딜이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이제 위협을 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초래되는 텐데 이랬을 때 이러한 기존의 중장대 자원 다소비,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이제 그 해결하는 하나의 완충제로서 그들이 발생시켰던 그러한 자원들을 다시 회수해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산업으로 그들이 진입하게 되면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유사하고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들을 상당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 생각하는 자원순환에서의 핵심은 경제와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통상적인 산업 경제 성장은 자원 사용과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원의 순환을 통해서 이 자원이 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원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자원의 사용과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의 그 상호 영향을 안 주는, 그러니까 서로 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저렇다는 것이죠. 근데 저게 네. 그 지금 저 생산의 세계화로 외부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 팩터가 제거가 됐는지 그게 안 됐을 겁니다. 네. 그게 문제. 네. 미국도 저런 맞아요. 경향을 보이지만 맞아요. 실제로 저게 탄소 배출할 때 자원 소모를 중국에 떠넘긴 맞습니다. 건데 지금 저 부분이 고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저희 연구소도 꼭 하는 게 이제 이게 소비 에너지 배출이 탄소 배출이 생산에서의 탄소 배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에서의 탄소 배출. 그렇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에서의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만 생산에서의 탄소 배출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동의를.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쓰면 탄소는 배출을 자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저쪽이 배출하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산이 유럽이 공동화되면서
그 사실 생산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 숫자, 경제적 성장과 이 자원 사용이라는 저 숫자가 사실은 좀 공허해요. 맞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모르겠는데 프랑스나 영국까지 포함돼서 저걸 놨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국가별 인덱스로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걸 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자원순환의 핵심은 지역이다. 그 지역 단위로 이 자원순환의 모델들을 만들고 실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 단위에서 어떤 유형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 모델은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사회 모델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중요한 팩터로서 6개 키 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리사이클링 리코드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원순환 맵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각 커뮤니티 일반 그 시민 커뮤니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거 자원순환을 어떻게 가능하게 이거를 이제 드라이빙을 줄 거냐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제도나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혁신과 자원 사용들을 어떻게 이제 추동해 줄 거냐 그리고 프리벤션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리유즈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6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주에 이제 이거에 대한 웨비나 세미나를 했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인프라 소위 이제 자원순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모여졌었습니다. 어떤 의미? 네. 어떤 의미? 이제 웨이즈에서 저런 자원순환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좀 귀덕 영화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보니 이제 줌을 하면서 이제 보팅을 했는데 거기에 한 300~400명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자원순환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이제 심바이오틱 그러니까 기생적 도시가 아니라 공생적 도시를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또 유럽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의 도시 생각이 안 나네. 아인토벤? 아니. 헤이그?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로테르담이 그 서큘러시티를 선언하고 전 세계 가장 큰 항구 도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항구가 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 항구 창고를 갖다가 주로 전시 시설들로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서큘러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지방자치제 또는 뭐 도시 시장님들한테 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좀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 빌딩을 순환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그린 루프라고 해서 저 빌딩의 옥상들이 서로 연결해서 빌딩을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을 하나의 녹지로 활용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하면서 거기에 심지어 나무까지 심어요. 그 농작물도 경작해서 거기에 그 농작물로 카페를 운영하고
나무를 심고 거기서 과일을 따고 그러니까 저 빌딩 일상적인 빌딩이 아니라 맨 위는 그야말로 스마트팜 빌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지붕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텔담 같은 경우는 전후에 많이 폭격으로 다시 빌딩을 짓는 바람에 위가 평평해서 그러한 녹지 공간을 옥상에다 많이 만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폭격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들은 지붕이 경사져 있거든요. 예, 그 경사진 데는 솔라셀을 깔아가지고 발전을 하고 물을 이 경사진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물을 그 평평한 건물의 녹지에다가 공급해주는 이러한 이제 설비들을 다 설치를 하고 바닥에는 그 시에서 물이 비가 오든 뭐 청소를 하든 그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이도록 슬로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빗물과 모든 물이 그 도시의 물은 한쪽으로 모여요.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정수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공간이 풀장 한 반만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평상시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공연도 하고 놀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한쪽에 물이 내려가는 스크리너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그 물을 모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그 물을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이러한 이제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순환적인 구조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은 아까 이제 덴마크 사례에서처럼 지역 공장에서 남는 폐열을 그 지역의 그 거주 열이나 난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CHP를 이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소전력 생산망이 소전력 배전력 어디? 마이크로 그리드 바타 배전망 그러네. 배전망이네. 예, 그 재생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수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 자체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에너지와 케미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제조 공장, 그다음에 수처리를 하는 산업체, 가정, 관광지, 상업지, 용업지 이들이 그 소위 물의 캐스케이딩, 이제 핀치 테크놀로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순도의 물부터 낮은 순도의 물까지 다양한 레벨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물을 버리고 다시 정수하지 않아도 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과정이 그 문제 왜냐면 그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맨날 변기물로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변기물을 쓰고 낼 때마다 좀 미안하지. 그러니까 보통 변기물은 중수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말만 있고 이제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기물 순환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오 컨버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분가하고 있고 그랬을 때 소위 도시농업과 로컬 푸드 이러한 개념으로 이 그러니까 유기물의 순환 구조들을 만들어낼 경우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비료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있는 집에서 그냥 모든 음식물 폐기물과 유기 폐기물들을 다 비료화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작물 키우는데 주는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이제 그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좀 간이 좀 세고 이러한 것들을 가공에 처리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컨버전 예를 들어 바이오 리액터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다면 뭐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뭐 농가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굳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막 봉투에 싸서 갖다 놓고 이러지 않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즉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 좀 줄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도 만들어서 그 바이오 에너지는 곧바로
연료용, 그러니까 부업 그 뭐죠? 취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는 그것을 다시 퓨얼셀로 컨버전해서 전기로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좀 만드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왜 바이오가스가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좀 더 크게 하면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되고 바이오 네트워크를 만들자 뭐 이런 거고. 근데 관광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이나 그다음에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이 세니터리에 관련된 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서로 그 관광 지역에 특화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상업 지역이나 그다음에 지역별 그 공단이나 이런데 그 기술별로 또는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 뭐 전자산업 쪽이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 화학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 이러한 중심으로의 어떤 폐자원 순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된다. 지역 정부가 주관하는 이러한 지역 그 순환 경제를 틀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별로 정맥 산업체를 육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폐자원 수집 운반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다른 나라도 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각 집에서 배출된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폐비닐류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이렇게 배출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이 수거한 업체에서 모아가지고 압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생산 업체로 넘기는데 이 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오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는 잘 분리수거해서 나왔는데 한 20-30% 특히 상가에서 나오는 이 폐플라스틱들이 압착이 되면 그 안에서 소위 이제 남은 음식들, 심지어 나무젓가락까지 그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그 토마토 소스, 뭐 마요네즈, 이런 김치국 이런 것들이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로. 페트병만 별도로 수집하는 시스템들이 시험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나마 페트병은 사람이 골라내도 빨리빨리 쉽게 골라내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비닐들은 아주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열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기계가 팍 누르는 순간 완전히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되고요. 다 터져서 네, 깨끗했던 것들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그걸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만약에 그게 오염만 안 됐으면 처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멀쩡했던 놈을 다시 씻어야 돼요. 딱 잘라서 씻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절차가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 재생산업들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도 지금 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커다란 문제는 우리나라 폐기물 수거 처리업은 허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한 업체도 그걸 굉장히 허가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국 고물상연합회가 정권을 쥐락펴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이 자원순환 업체들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원순환에는 단순히 자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공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리빙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리빙랩이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서 하나의 작은 사업체로 시작하는 이러한 거점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PPP라든지 이런 정책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 실질적인 환경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드라이브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시장에다가
사인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잘 개발해내는, 소위 이제 이코노믹 인스트루먼트를 얼마나 잘 개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 뭐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경제적, 상경적, 사회적인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대화가 있고, 이제 이 마지막인데 이사장님께서 그 협동조합은 뭐 했으면 좋겠는지 또 정리하라고 그래서 한 페이지 추가했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든 어디든 이런 협동조합들이 해야 될 일을 한 3가지 분류로 봤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이 자원순환 정책 과제에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과 순환경제라는 것들은 선언해 놨는데 실질적인 알맹이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워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간 핀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원순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들 우리가 좀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정책 과제들을 좀 많이 수주해서 이런 정책 사업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정책에 기반해서 유망한 정책 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거죠. 그런 정책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또 제안을 하는 거죠. 특히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코노믹 인스트루먼트들을 우리가 좀 제안하는, 뭐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디포짓 스킨, 병 갖다 주면 돈 주는 거 말이죠. 이것이 별거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자원순환에 굉장히 커다란 동력이 되어주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공항에 가면은 홈리스들이 막 주변에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 먹고 있으면 딱 옆에 와가지고 그 물병 받아가려고. 왜냐면 여행자는 분명히 저걸 버리고, 세프티 체크 때문에 분명히 버리고 갈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 가져가면 5센트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옆에서 척척 봅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 공항 휴지통에는 페트병이 없어요. 다 수거해 가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 꼭지는 지방 사회의 그 어떤 이 순환 사회에 대한, 순환 경제 또는 자원 순환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지금 자원 순환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는 거는 하나의 그 컨설테이션 프로젝트로 지방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전라북도 또는 뭐 전주시 이런 데에 자원순환의 현황들, 그 시민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바꾸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시 당국의 정책 과제로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정책 사업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자원순환의 여지가 있는,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는 뭐 저기 폐지가 많이 나온다. 이 제품을 포장했던 이 폐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폐박스로 뭐를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플라스틱을 가지고 뭐 그 농사를 짓는데 어떤 그 포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구체적인 그 사회적 기업이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각 뭐 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리빙랩이 형성돼서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지방정부와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과 그들의 지원을 유도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원순환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역할 한 꼭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원순환 아이템을 가진 창업 기업들을 우리가 인큐베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아이템들을 고르고 그들에게 투자 유치해 소개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술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포트도 해주고 또 그들의 전후방 관계도 기업들도 좀 연결시켜주고 이러한 형태의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자원순환 제품들 세계의 주요한 자원순환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센터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판매도 하자. 그래서 그 센터에도 판매하고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제품들을 쉽게 접촉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면 어떨까. 네, 그냥 가비없게 생각한 우리 역동조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 한 10년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내놨던 건데 이때는 한참 그 글로벌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상하게 극동아시아 세 나라는 멀쩡하더라. 그래서 왜 세 나라는 멀쩡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일본은 땅이 좁아가지고 저스틴 타임이라는 그 인벤토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쓰다 보니 그것이 자동차 산업계의 표준이 되어버렸더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제품은 막 생산했는데 그 국내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구매 능력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제품들 예를 컴퓨터를 대량 생산한 생산기지로서 대량 생산을 했으나 그 중에서 아주 최저의 사양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쫙 보급을 했더니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국 내 또는 자기 지역의 가장 그 큰 약점이 사실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순간 가장 큰 강점이 된다. 북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랬던 것 같다. 근데 한국은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없었어요. 한국이란 이름만 나오고 한국이 뭐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녹색성장 정책도 보면은 녹색성장 정책을 한국이 주창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항상 얘는 중국과 일본 예를 들지 한국 예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뭘까? 한국은 가장 단위 면적당 환경 부하가 큰 나라거든요. 이 환경 부하가 극복되는 순간 우리가 가장 자원 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원순환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망한 특히 유망한 게 아닐까라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댁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순환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적용할 만한 일이 하나고 네. 또 한국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그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아파트에서는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딱 집합해서 사니까 훨씬 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맞아요. 인프라가 더 환경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땅이 좁아서 사람들이 벽을 내고 사는데 그게 나쁜 점이라면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이 크리티컬 매스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실 그 열 효율도 개별집에 살면 개별집에서 날아가는 열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다 단독주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이제 플랫이라는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면 위아래로 단열이 돼 있어가지고 사면은 양옆으로 그래가지고 에너지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 네. 그러니까 자원 측면에서도 그 문제를 먼저 납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보드박스, 그러니까 카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집에서 매주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그 아파트 한 동 단지별로 모으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그 패키징 산업체랑 뭔가 이 연결해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조사하고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 아파트 단지도 아파트 단지지만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체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중간재를 만드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좀 조사하고 지져보면.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든 아니면 마을 단위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집 내에서 리사이클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그게 가능한 거는 이제 가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집은 이제 건물이 있고 뒤에 항상 뒷가든이 있어가지고 뒷가든에서 땅이 있으니까 거기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지렁이들이 이걸 다 소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흙이 있으니까 흙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이나 나뭇잎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성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버퍼 역할을 많이 해요. 걔네들 자체가 뭐 비료가 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이 과도한 염분이나 과도한 성분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개인 가든이 없는 경우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공동 가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싸들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파트 내에 뭐 옥상에 있다든지 바로 옆에 화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음식물 쓰레기들은 요즘 뭐 건조시키는 게 많이 하더구만요.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 유기물들을 좀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가져가서 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료화시키는 것도 괜찮고 이게 이제 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라면 지하에 소위 바이오 리액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막 쓸데없는 거 막 집어넣고 폐타이어 막 이런 거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런 모든 유기성 물질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각 아파트로부터 투입구가 설정돼서 그쪽으로 넣을 수 있게 해서 이걸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발효가 다 끝난 놈들은 좋은 비료가 돼서 그 아파트 주민들의 텃밭에 비료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맨날 그게 막히고 그다음에 그게 반응이 안 돼서 이제 오버플로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아파트 입주이나 이런 데가 좀 태극기부터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 태극기부터 이루어져 있죠. 제 경험으로는 여기 지금 지역 말씀하시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50개 자치단체한테 이 모든 리사이클할 것들은 그러니까 쓰레기는 니네 책임이다라는 게 복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거. 우리 무슨 지금 좋은 말씀하는데 우리 학교가 늦게졌어요 단지 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거 뭘 가서 톱밭을 했어. 비료 묻잖아 난리가 난다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내 돈이라서 강남구 같은 데는 니네 쓰레기 니네가 처리하기 싫으면 엄청난 쓰레기 세금을 부과해서 비용을 기본이 이 분류를 쫙 해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은 250개 자치단체에서 니네가 생산하면은 니네가 처리해. 그래야 데이터도 만들고 우리 뭐 있네 그럼 뭐 이거 돈 되는 거 뭐 해볼까 이거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책임지는 데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니까 지자체는 그거 몰라 하고 산업단지에서 뭐가. 그래서 저는 핵심이 그 고리를 푸는 게 지역이라는 것에 책임을 맡는 법제화를 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동안 고민하면서. 그럼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 너네가 이 쓰레기를 다 처리해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잘 자기 아파트 쓰레기를 잘 가게 하려면은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리사이클링하는 업체한테 이걸 잘 예를 들면 종이도 잘 팔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잘 팔 수 있게 한다거나. 그거는 좀 하고 아파트에서 누가 그거 뭐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자체가 그런 자기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책임을 지고 지자체와 민관 파트너십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자원순환할 수 있는 기업을 일단 만들고 그래서 그게 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뭐 처리업자들 그 이권으로 막 돈 팔리고 그 이권이 팔린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익을 내기 하기 위해서 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분리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만 해도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이렇게 붓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게로 이렇게 무게로 전부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데가 있으면 그게 만약에 부 단위로 처리하게 되면 부 단위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열병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는 어차피 아파트 단위로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 단위로 뭐 간단하게 바이오가스 발전소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열병 발전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제가 한 에너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소가 유연성 발전소거든요. 플렉서블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발전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독자 배전망을 갖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려면 일단 분산 재생을 지원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극복해야 하는 방법이 ESS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건 돈이 들잖아요. 근데 가능성 발전원이 있다. 이제 유연성 발전이 있다. 이거 바이오가스를 모아놨다고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양광 발전보다 서너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능성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독자 배전망 에너지 공동체의 핵심 그 발전소가 바이오가스 발전소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소예요. 바이오매스는 주변에 있는 인근의 산을 간벌해야 나무가 더 잘 자라니까 간벌해서 칩을 만들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열병합 발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까지 폐기물 모아서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빨리 발전해요.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하면 어떤 냄새나 어떤 오염적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잘 처리를 해야죠. 냄새가 좀 나긴 우리 구단위에서는 언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외곽에 그 발전소를 두고 줘야 외곽에 발전소를 두고 전기 항상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덴마크에 보면 물론 아주 시내는 아니에요. 좀 외곽이긴 한데 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 와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효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파는데 냄새는 좀 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발효 유기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밖으로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뽑아내리 집치 시설 다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수익성이 되게 좋대요. 수익성 좋죠. 왜냐면 그 쓰레기 취용 비용도 받고 그러니까 전기도 처리 받고. 비용을 받으니까. 근데 그 전기가 굉장히 비싼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는 시에서 받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 대가로. 톤당 지금 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파는 거는 다 수익이에요.
중요한적이에요. 그러면은 가스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계속 보관도 좀 많죠. 컴파 가스통 이런 것처럼. 그게 위험하거나 이제 공장에 아니 물론 그 일반 가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그린벨트 이런 데다가 특별 허가를 해서 그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 유연성 발전소에 가스 발전소 돌리는 투자 설비가 얼마나 돼요? 큰 날짜. 그런 게 경제성. 근데 가스 발전소에 똑같죠. 어차피 가스 터빈 돌리는 거니까. 소형 그냥 가스 메탄가스. 소형 가스 터빈 돌리고 남는 열은 이제 그 온열로 또 저 난방관을 통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부분에 ESS 때 좀 적용된 부분에 유연성 발전소. 그냥 가스 발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유연성 발전소. 발전소. 이제 가스 터빈이라는 게 가장 그 빠르게 걸리고 빠르게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 터빈 말은 물을 데우는 시간이 걸리고 한 번 데워진 물을 그냥 끄면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가스 터빈은 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연성 발전소로서 가스 터빈 발전소가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좋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이오매스 발전소보다 더 좋은 거죠. 바이오매스는 어차피 태워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바이오매스 발전소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이제 더 좋기로는 이게 아닐까요? 퓨얼셀을 설치해서 바로 전기를 전환을 해서 퓨얼셀 효율이 가스 터빈보다 낮아요. 낮아요. 네. 효율이 네. 가스 보일러보다 낮아요. 가스 터빈보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로 나요. 예, 열이 그러면 그 수소화를 해야 될 때 그게 또 네. 한 번에 제가 볼 때 현장에 가면 이런 과학적 경제나 논리보다 그냥 먼저 이렇게 빈지연상을 수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지역 책임자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되면 이런 게 큰 프로모션 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태워야 되는 그 소각로들 있잖아요. 그 소각로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유연성 발전으로 다 쓰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폐기물이 되게 이렇게 이해가 빨리 오긴 하는데 폐기물의 양을 보면 산업 폐기물이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 문제를 우리나라는 해결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플라스틱.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하고 남은 물건들도 이게 남는 폐기물들도 보면 이게 뭐 카드보드 박스든 이게 스티로폴이든 폐 비닐이든 이게 결국 산업계와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재활용이 그러니까 재사용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이 자원 순환 형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에서 애플워치 발표를 하는데 자기네들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 2030년까지 넷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케팅용일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애플이 가장 비밀적인 기업이거든.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애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근데 이게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해외에 그렇게 감췄던 돈, 그 다음에 돈 전부 다 뭘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계속 주식 소각을 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대장이 거거든요. 아니라 네, 그걸 못하게 할 거니까 지금 떨어지는 건데 애플이 얼마나 많은 이걸 전부 다 중국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전략적인 그린워싱이에요. 왜냐면 이거 알리백이라는 게 중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뭐거든 국가 주도기 때문에 체리 피킹이거든.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애플 공장에만 보내는 거예요, 이 전기를. 리뉴얼 전기를. 그럼 싸게 해줘요, 그것도. 알리백이 제한적인 그린워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알리백을 저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그린워싱에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기면 일단 삼성전자를 다 보내줘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전부 국가에 돼.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건 국가에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검증하는. 삼성전자주로 사야지. 지금 이제 한전에서 이제 저 소매도 못하게 소매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무슨 녹색 전기라는 말도 안 되는 녹색 용기라는 말도 안 되는 한 10원 정도 더 붙이겠죠. 그리고 그걸 녹색 전기라고 하겠죠. 전기 내 때도 안 붙었는데. 네, 전기를 어쨌든 뭐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못 내요. 인허가 내려고 그러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떤 저 환경 산업이든. 이게 우리 우리는 좋은 얘기 했는데 뭐 벤처링하면 어떻겠냐는데 그런 거 해서 뭐 하는 순간 자원재생 산업은 허가받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무엇도 마찬가지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에서 이렇게 교부해지는 이런 허가권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어권도 좀 더 국가에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 자산을 편의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거잖아요. 다 자기 재산을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다에 자기 채취면 채취권이 돼갖고 상속까지 돼. 바다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상속이고. 상속까지 어, 시키고. 아니 어권이 공해 어권, 큰 바다 어권은 상속이 안 되는데 인근 바다 있잖아요. 자기 동네. 자기 동네 갯벌이고 다 상속도 돼요. 아니 그래서 내 질문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거는 갯벌이 우리 서해에 이렇게 없잖아. 여기 내 땅이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더라니까. 그 지들끼리 다 있죠. 그러니까 해상풍력 어떻게 되냐면 해상풍력을 하려면 그 자기 바다가 아예 그게 좀 먼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갯벌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전선이나 차들이 배들이 부유물을 일으킨다요. 그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아이고 우리 뭐야 한국개성공사 이런 거 하면 조건에 RFP에 딱 들어가 있어. 민원은 니들이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2번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자원순환이 우리나라에 잘 되려면 이 산업체들에게 아주 명확한 베네핏을 줘야죠. 이것을 했을 때 너네들은 인디에 플러스 해줘. 땡기 잘잘 거야. 레귤레이션대로 비즈니스 하는 게 산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보다 고프로핏에 지속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원순환 기업들, 소위 이제 정맥 산업들을 그야말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레벨로 올려서 수익성이 좋은 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전히 그 뭐죠? 고물상 허가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우리가 처리해줄게 돈 받고 그거를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요. 우리 컨테이너를 여태까지 중국으로 그냥 보냈어. 그게 끝이었어. 돈 받고. 근데 이제 그게 돌아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땅을 그러니까 산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지난번 시사직격 보면은 시사직격 보면은 아니 땅에만 그러면 괜찮아요. 배를 빌려서 배에다 쳐갖고 공장 빌려서 공장에 같이 시사직격 보세요. 땅은 땅에다 붙어버리고 막 이렇게. 전국적 조직이 있어 그거만 하면 근데 그걸 하려면 허가권이 있어야 돼. 그냥 나 아시는 공장주는 그거 빌려줬다가 멍청이 썼어요. 네. 지가 도망가 버려서 지가 벌금 그래서 쓰레기 법체계가 며칠 내 자기 그 공장 주인이 안 치면 공장 허가까지 취소돼서 걔는 이중으로 그 시사직격 지난주에서 특집 방문했어요. 예, 그러면은 슬슬 정리를 하죠. 근데 네. 김 박사님 가셨다 이제 또 오실 텐데 예.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책을 좀 네. 내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알리는 부분이 보다 중요한데 그 계획은 언제 지금 여력이 되시나요? 그래요. 연내에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연내에 완성하신다고요? 조합에서 출판을 할게요.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가셨다가 네.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내에는 들어오겠습니다. 연내요. 네. 일단 목표가 그렇습니다. 연내에는 들어오도록. 근데 완전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게 다시 나세요. 일단 집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뭐 이런
같아서 네. 그러면 한 11월쯤 다시 들어오셨을 거예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그럼 그때 한 3개월 잡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또 연락했어요. 평인지 뭔지 그런 것들. 요즘 다행히 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이라서 뭐 어디에 있거나 차이는 없는 거지. 행사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밤에 회의만 하는 거. 2주 격리를 자택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시설에서 하셨어요? 왔을 때 자택에서 자택에서 했죠. 요번에 영국 가도 또 격리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한국은 그린 컨트리라서 아, 한국은 면제입니다. 그래요? 한국하고 뭐 유럽 국가들하고 이런 데는 그렇다고 독일 가는 사람도 내 친구도 독일 가는데 가서는 격리 안 한다. 와서 격리. 여기 올 때는 한국이 들어올 격리. 때가 올 때는 격리. 우리가 보기에 유럽은 더티 유럽이구나. 만 명씩 나온다. 지금 뭐 아니, 그것도 프랑스가 만 사무들이 몇천 안 해요. 명, 영국이 4천 명, 그렇죠. 아, 하루에 4천 명.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꼭 자료 내시는 거, 책 내는 거를 이번에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저번보다 훨씬 굉장히 토착화되신 발표한 것 같거든요. 지금 무조건 광진에서 하신 것보다 매우 토착화되신 것 같고. 네. 똑같은 거 가지고. 영어가 한국말로 많이 바뀌었고 그때 우리가 영어를 이해 못해서 조3 때보다 영어 유지가 중국말만 하다. 그때 지금부터 훨씬 더 내가 어리버리해가지고. 한 교수님 뭐 마지막 정리하려는데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똑같은데요. 석진이 형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키우고 있습니다. 들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얘기하면 그 소비 측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들도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산업이거든요. 산업에 대해서는 뭐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뭐 공단을 만든다든지 뭐 발전 논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이 산업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좋은 의미거든요. 말 자체가 자원순환적인 느낌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뭐 우리 뭐 생태 공단이 됐던 뭐 스마트 생태 공단이 됐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들과 그런 개념들을 좀 결합을 시켜서 좀 더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뭐 이건 소비자 쪽에서 주민들이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부기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뭐 책을 낸다 하더라도 일단 소개하더라도 이런 그 외국의 특히 유럽 쪽에서의 이런 그 산업 공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과 방향성 그다음에 대책에 대한 것들 좀 논의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모든 기후 변화의 얘기들이 탄소 제로니 뭐 이런 것들 다 소비적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바꾸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그 관점들을 일단은 좀 조금은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소 발생의 비율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논의의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산업이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줄여나가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의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서는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이제 세 번째로서는 국내 이걸 적용할 때 그 핵심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할 때 그 개발 논리를 갖다가 깨부수지는 못해요. 이런 어떤 그 어차피 산업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존 방식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김도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특수 분야 쪽을 집중해서 키우는 이제 그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지역 어떤 그 자립적인 뭐 이런 어떤 그 산업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원순환에도 좋고 기후변화에도 좋다라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논리들을 만들 수 있는 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네. 좀 많은 그 해답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 정책들이 좀 이렇게 좀 틀이 완고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나 영국 사례들은 정말 숱하게 와서 설명을 산업부 사람들한테 했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좀 없을 뿐이지. 근데 이 한국 산업부에서는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생태 산업 단지가 있어, EIP가 있어, 우리 500개나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 산업 단지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자원순환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대로 설계돼 있어요. 이 틀을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그 산업부 실무 레벨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구조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이 이슈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 그게 모르겠어요. 하나는 지방 정부가 우리 앞으로 국가산단 없애고 보다 지방산단으로 전환시키고 우리의 지역의 순환경제를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탑 레벨에서 이제 국가산단 해체하고 지역 중심의 자기 완결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스타디를 해라라고 이렇게 쫙 뿌리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참여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제안을 해야 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잘 모르겠는데요. 충분히 가능해요. 요새 이제 뭐 그 지역에서도 그린 뉴딜을 그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린 뉴딜의 추진체들이 그냥 환경국 정도에서 환경 생태국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점점 경제 쪽이라든지 전체 기획조정실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협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의 모든 얘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소비 측면이 아니라 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의 기조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런 쪽의 논리들은. 그런데 이제 그 대안들이 없으니까 사실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노력들이 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지자체는 꽤 많이 존재하고 뭐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 측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딜레마가 그러니까 이 접근을 환경이라는 이슈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환경부 또는 환경국 또는 환경 어떤 기능들이 주도해 나가는 그리고 그린 뉴딜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까 이제 유럽처럼 색깔을 바꿔서 산업체들에게 이거 다 니들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런 자원순환 산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가.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환경이니 뭐 규제니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이익이니 경쟁력이니 이런 요구로만 얘기를 해서 기업들을 쭉 끌어들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환경 얘기를 하면 또 규제구나, 또 이거 어떻게 눈가림하지 이 생각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너네들의 돈이 돼라는 쪽으로 끌고 가려면 환경 기능이 아니라 산업 이제 그런 기능들이 주도해 나가는 게 사실 효과적이긴 해요. 그게 이제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돼야죠. 네, 아는 선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기물로 무슨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를 했는데 환경부 직원이 맨날 와요. 쓰레기 버린다고. 그러면 돈 주고 해결하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방해하는 그런 의식을 못하게 하는 사람. 규제하고. 그래서 전 요즘 딴 얘기인데 작년인가 그 이제 4대강 그 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 평가하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 이게 뭐 어쩌냐 저쩌냐가 아니고 이거를
앞으로 그냥 유지하는데 비용이 아, 얼마나 얼마 들까요? 드느냐. 어, 그걸 가지고 이 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예고는 뭐 그 계산하기도 뭐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뭐 영국 폐쇄하고 일부는 뭐 3분의 2만 열고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예 폐쇄하는 게 낫다. 아예 이렇게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하면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는 관점으로 하면 다 볼 수 있냐. 그러면 지속 그게 다는 가능한 아닌데. 지속 가능한 사회의 표준 촉도가 이제 경제적 촉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정성적 분석이 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좀 그게 관례가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분석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뭐 아무도 이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경적 이제 사회적 영국의 분석까지 이런 것은 이제 그게 전형적인 녹색 성장적 개념이고 이제 생태주의는 탈성장의 개념인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배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적 요소를 감안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성 그 발전소 그 폐로 하는 문제도 결국 다른 거로는 안 맞아서 맨날 싸워가지고 싸움만 나죠. 이게 가치가 안 달라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유지하면은 얼마 들고 그 전력 매출에 비해서 얼마만큼 계속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걸로 평가해서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비극이라고 네, 봐야 그게 우리 돼요.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극이라고 현실은 그런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생태주의적 합의 하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단순 경제적 네, 비극으로 돈만 가니까. 그러니까 마르테르. 비극이죠. 예. 네. 그 마지막으로 거기 아까 뭐 그런 물품을 한번 다뤄보자고 했는데 유럽에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제품들이 우리가 좀 다룰 만한 거. 지금 당장 이렇게 제한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로털담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그 지하가 아니라 이제 아래층에는 그런 그 자원순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기서 인큐베이션 되고 있고요. 그 2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 그러한 자원순환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쫙 전시가 돼서 거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가서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품의 종류를 한번 좀 예, 우리가 지금 수입해올 수는 없지만 그것도 예, 더 탄소 발전물인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소스해 주시죠. 예. 그러면 박수로 감사합니다. 함교수 나갔어요? 아니면 아니 갔냐? 아직 안 나왔어요? 함 교수님. 예. 빠이빠이. 수요일에 봐요. 시사한 놈. 소리 안 날라고 지금 마이크를 주고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업이 1시부터 있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요. 예, 수고하시고요. 수요일날 뵐게요. 예. 이거 지금 끌까요? 네, 빼주세요. 다 된 것 같아요. 깜짝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예.